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제 인생에 이렇게 역대급으로 시원하고 통쾌하게 복수한 일이 또 있을까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위 바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하도 착하니까 애들 말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야, 나 이거 지우개 좀 빌려주라. 그래, 이거 너 써. 지우개나 연필을 빌려주면 애들은 제가 만만하니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저는 그 애들한테 돌려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속으로 뭐야, 빌려갔으면 먼저 나한테 돌려줄 것이지. 또 사야 하잖아. 투덜거리고 그냥 다시 샀지요. 그리고 여자애들 사이에서도 저는 바보였어요. 다른 남자애들보다 저는 기가 약하고 순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애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하하호호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늘어날수록 애들은 저를 꼬봉 취급하더라고요. 야, 김만배. 왜? 야, 생리대 좀 사와. 대형 생리대 좀 사와달라고 하면 사줄 깡은 있어야지.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안 사줄 거야? 아니야, 사줘야지. 미안해. 좀만 기다려. 저는 여자애들의 그런 용품 심부름도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다 들어주었습니다. 남자애들은 아이고, 진짜 김만배가 사내망신 다 시키네. 너는 여자애들 말이라면 껌뻑 죽는 스타일이지? 에휴,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았지요. 그렇게 저는 학창시절부터 남자 집단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여자 집단에서도 화정받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겉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사람이 고팠어요. 사람이 그리웠고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순한 성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저에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친구에게 야, 나도 여자친구 진짜 사귀어보고 싶다. 마음에 드는 여자 딱 만들어서 롯데월드도 가보고 싶고 손잡고 공원 산책도 해보고 싶어. 야, 만배야. 네 그런 거 하려면 여자애들한테 그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너는 솔직히 매력이 없어. 그래서 너가 해야 할 거는 남자답게 성격을 사나이 성격으로 막 바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애들은 저를 보고 성격을 바꾸라고 했어요. 여자애들은 박력 넘치고 거친 성격을 좋아하니 그렇게 바꾸라고 하더군요. 저는 굉장히 머쓱했지요. 내가 성격까지 바꾸어야 하나?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고요. 그래도 여자친구를 만들고 저도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자스러운 부분을 키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노력한다고 해서 키워지기는 했지만 선천적으로 착하고 순한 성격은 바꿀 수가 없더군요. 그래,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그냥 평생 여자애들 씨다발이 역할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다가 혼자 살 팔자인가 봐. 내 팔자야. 내 인생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저는 연애에 있어서 점점 더 의기소침하게 되었고 결국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한 채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자괴감이 심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죠. 그러다가 저에게 정말 선녀처럼 한 여자가 딱 앞에 나타난 겁니다. 취업 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나도 지겨운 저는 용기를 내서 러닝 동호회에 나갔어요. 그때 러닝메이트인 한 여자가 정말 대장부 같은 성격으로 활발하게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에 제가 반한 거였지요. 오늘 처음 오셨죠? 5km에 대충 얼마나 빨리 뛰세요? 몇 분 정도 걸리세요? 저는 5km에 5분 조금 넘게 걸립니다.
와, 엄청 빠르시네.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빨리 뛰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닌데요. 그럼 이번 코스 저랑 같이 뛰시죠. 그렇게 말을 튼 저와 그녀는 그날 이후로도 종종 따로 만나서 러닝을 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달리 상남자스러운 성격과 리더십이 있는 그녀에게 하루가 지날수록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공감 능력이 좋고 섬세한 저에게 빠지게 된 거였지요. 저희 서로는 너무나도 다른 서로의 매력과 성격에 불량식품처럼 점점 중독이 된 거고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어느새 연인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7번 만나서 러닝을 즐기고 함께 있는 게 당연해지다 보니까 서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여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소개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첫 여자친구가 생기게 된 거고 제 간이고 쓸개고 전부 다 빼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어요. 친구들은 야 만배야, 너 여자친구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누가 보면 네 여자친구 손발 없는 줄 알겠어. 너도 피곤할 텐데 어떻게 하루도 안 빼놓고 여자친구를 집에다가 데려다 주냐? 야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꽃 선물하고 저번에는 발도 씻겨줬다며. 어휴 아주 가지가지 해요. 친구들은 저를 보고 팔불출이라고 하면서 놀렸지요. 한 여자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별도 따다줄 기세라고 하면서요. 부끄러웠지만 정말로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왕창 따다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 마음은요. 머쓱했지만 행복해서 친구들에게 놀림받아도 그저 좋았습니다. 배시시 웃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그렇고 그녀도 그렇고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저는 용기를 내서 청혼을 했어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아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작년에 비해서 연봉 상승률도 나 되게 높고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해. 3년만 더 일하면 회사에서 석사 과정도 지원해준다고 했고 해외 근무하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어. 나 능력 있고 당신 하나 정도 먹여 살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랑 결혼하자. 내가 당신 책임질게. 그녀에게 청혼할 때만큼은 여자애들한테 잔소리 듣고 남자애들한테 치이는 찌질이 김만배가 아니라 상남자 김만배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저의 청혼을 받아주었고 저와 그녀는 찬란하게 빛나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친구들은 니는 정말 평생 독거노총각처럼 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결국에는 결혼을 하는구나. 너도 참 대단하다. 멋있다. 결국에 너가 승리자다. 결혼식에 골인해버린 너가 드디어 승리자가 된 거야. 야, 그러게. 나도 참 신기해. 나도 내가 결혼할 줄 몰랐어. 운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기분 좋다. 저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은 채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녀도 저에게 바라는 게 없었고 그저 저란 사람 자체를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첫 해가 지나고 점점 저희는 삐걱거리는 게 많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래도 성격이 외향적이고 대장부 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저랑은 달리 외부 활동이 많았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나도 집에 오면 와이프가 반겨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당신은 항상 집에 없으니까 나 결혼한 실감이 잘 안 나. 오히려 더 외롭다. 내가 당신이야? 나는 이런저런 모임도 많고 거기서 회장 일을 맡았으니까 사람들 챙겨야 한단 말이야. 참. 그리고 왜 이렇게 당신 월급 가져오는 게 적어져? 나 각종 경조사 가느라 챙겨야 할 것 많고 바빠가지고 되게 힘들어. 당신 야근이라도 하던가 해서 우리 생활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마누라가 저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던 저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제 성격이 이상하다고 잔소리하거나 얼굴이 못생겼다고 놀려도 저는 타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남자로서 자존심 스크래치가 가더라고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항상 학창 시절에 능력 있는 남자가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월급이 적다고 야근을 하라고? 기분 나빠. 나도 능력 있는 남자이고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나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단 말이야. 저는 아내의 월급 이야기 이후로 큰 번뇌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해외 파견단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에휴, 총각들은 결혼할 짝 찾아야 한다고 해외 파견 안 가고, 유부남들은 기러기 아빠 되기 싫다고 파견 안 하고, 이번에 대표님이 해외 지사 근무하는 사람한테 연봉이랑 인센 어마어마하게 챙겨준다고 했는데 누가 지원할 사람 없나? 인사팀 쪽에선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저는 바로 저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응? 아니 만배 씨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지 않았나? 신혼생활 더 즐겨야지 않겠어? 파견하고 나서 해외 지사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있어야 할 텐데 부담스럽지 않아? 일단 저 신청하고 싶어요. 인센이랑 연봉 보장 되면요. 저의 선택에 회사 구성원들이 약간 술렁이는 분위기였지만 마누라에게 나도 연봉이랑 인센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저는 해외 근무를 강행한 거죠. 집에 온 저는 아내에게 당신 나 해외지사 근무 발령 받는 거 자원으로 신청했어. 뭐? 아니 우리 신혼생활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해외에서 근무하는 거를 신청했다고? 미쳤어? 아니 왜 그런 거를 상의도 없이 신청하는데. 진짜 나는 없는 사람 취급이야? 우리 결혼한 거 맞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진짜 어이없네. 아내는 머리 뚜껑이 끝까지 열린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화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아니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1년 넘게 체류하면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연봉 2배는 넘게 벌 수 있어. 각종 수당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리고 나야 뭐 돈을 많이 안 쓰는 스타일이니까 당신 안 그래도 돈돈거리면서 스트레스 받길래 당신 위해서 나도 나름 생각을 해서 결정한 거지. 뭐? 연봉의 2배? 그런 거구나. 난 그걸 몰라서 화를 냈네. 그 정도면 갈만하지. 안 보면 더 보고 싶고 애틋해질 거 아냐. 그래. 여보. 나는 여보 선택을 존중해. 마누라는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되면 저의 돈은 다 자기가 관리하게 되고 그 돈의 액수로 2배가 늘어나니까 얼씨구나 한 거죠. 저는 뭔가 모르게 돈에 따라서 마누라의 반응이 바뀌는 모습에 쓸쓸하고 왠지 모를 허무함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나름 인정받고 증명받았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 다시 한번 해외 파견 신청을 하게 되었고 저는 한국을 떴어요. 여보, 잘 다녀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가서 밥도 잘 챙겨 먹고. 그리고 한인들이랑은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회사 사람들, 회사 내부 한인들이랑만 친하게 지내. 마누라, 나는 마누라밖에 없어요. 한눈 절대 안 팔 거니까 걱정 하덜덜 말고 내 생각 많이 해. 돈 많이 벌어와서 당신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랑해, 자기야.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공항에서 출국하는 그날 속으로 한 3년 정도만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야지. 3년 일하고 나면 지금 월세도 전세로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딱 3년만 눈 감고 일하자. 이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무조건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하지만 저의 마음속 다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지요. 중간에 마누라가 저 몰래 작은 네일아트 샵을 열었다가 쫄딱 망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누라 앞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아예 없었고 빚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외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거였어요. 에휴, 너무나도 답답했던 거죠. 하지만 저 같은 남자를 받아줄 여자는 마누라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마누라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만 일하고 돌아오자는 저의 작은 목표는 10년이 훌쩍 넘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너 3년만 나갔다 온다고 하더니 결국 10년이 지나버렸네. 이 정도면 너도 참 대단하다. 기러기 생활을 얼마나 하는 거야? 한국이 그립지도 않냐? 몰라. 나도 이제는 여기가 고향 같다. 어색하지가 않아. 오히려 편하고 좋아.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뭔가 마누라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해외 나와 있으니까 편하고 그러네. 그래도 그렇지.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지 않냐. 내가 아는 애는 마누라를 하도 안 보니까 마음도 멀어져서 결국에 걔는 바람피더라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너도 나랑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잘 알잖아. 나 여자들한테 인기 없고 결혼도 정말 기적적으로 하게 된 거. 그래서 나는 지금 마누라 말고 다른 여자 쳐다보거나 한눈 팔 생각 없어. 그냥 지금이 좋고 지금 이대로 살고 싶다. 이 정도면 꽤나 만족하는 삶이야. 그리고 지금 마누라도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제가 친구에게 말한 것처럼 실제로 바람필 생각이 없었고 바람피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해외에서 일하고 돈 버느라 시간 가는지 몰랐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지나버린 거였지요. 어차피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 저희 부부는 그냥 장거리 연애하는 느낌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제가 4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꽤 오랫동안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의 8개월간을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짬도 차고 한국에 정착해야 할 것 같아. 언제까지 돈 때문에 해외에서 외롭게 살 순 없잖아. 슬슬 해외 생활도 지겹고 평범하게 그냥 단란하게 사는 게 내 분수에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팽팽하게 휘감았어요. 그때 갑자기 친구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야, 만배야. 네 마누라 내가 저번에 금호동 사거리에서 다른 남자랑 손잡고 가는 거 봤거든? 그런데 솔직히 그때까지는 내가 입 꼭 닫고 말 안 하려고 했어. 내가 친구 가정사에 끼어들어서 뭐 하겠어. 게다가 너 지금 해외에 있는데 괜히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내 친구 무성이 알지? 왜 나랑 완전 절친해서 집안끼리 같이 해외여행 가고. 걔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걔네 형이 무성이 형이 집안에다가 집안 어른들한테 자기도 곧 결혼할 거라고 하면서 네 마누라 사진을 자기 예비 신부로 소개시켜준 거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바람이 난 거고 그 상대가 내 친구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형이라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어요. 뭐? 내 마누라가 바람났다고? 아니 설마 우리 둘 관계는 완전히 신뢰 없으면 끝장나는 관계인데. 말도 안 돼. 설마. 아닐 거야. 거짓말이라고 해줘. 제발 아닐 거야. 저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그때 저에게 보내준 아내와 한 남자가 손을 잡고 길을 거니는 사진과 무성이 형이 집안 사람들에게 보여준 제 아내와 무성이 형이 찍은 셀카를 본 순간 저는 아내의 바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친구는 내가 차마 무성이한테 말은 못했다. 네 형이 유부녀랑 사귀고 있다고. 아무래도 무성이한테 먼저 말하는 것보다는 너한테 먼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서.
너 와이프 바람났다. 그러게 기러기 생활 10년이 넘었는데 한국에 있는 네 마누라가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한눈을 안 팔 수가 있겠어. 이번에 무성이 결혼 김포공항 쪽에서 하는데 무성이 형도 올 것 같아. 그때 네 마누라도 올려나 모르겠다. 무성이네 집안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고 역삼 황금 빌딩 두 채도 무성이네 집안 거야. 그래서 네 마누라가 돈 보고 유부녀인 거 대충 숨기고 만나는 것 같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듯하다. 너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 내려라. 내 개인적으로는 마누라랑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패닉이 되었어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그래, 기러기 생활 10년이 넘었는데 마누라가 바람필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나는 마누라가 돈 벌어오라고 해서 10년 동안 찍소리 안 하고 해외에서 일한 건데 돌아오는 거는 나보다 더 돈 많은 남자랑 바람피는 거네? 이제 나도 참고는 안 살래. 나를 위한 인생을 살래. 저는 바로 그날 회사에 휴직을 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마누라한테 말도 안 하고요. 제가 아끼고 안 쓴 연차를 모으면 거의 한 달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연달아서 쓰겠다고 지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단 바람으로 인한 이혼이니 유책 사유는 마누라분께 있고요. 아내분이 10년 전에 장모님께 작은 강원도 집을 증여받으셨다고 했죠? 그게 10년이 넘었고 사실 증여는 재산 분할에 포함이 안 되지만 10년이 넘은 경우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지하는 것도 상대방 배우자의 역할도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도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의 주신 복수 방법. 사실 저희 변호사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복수하는 것을 추천하진 않지만 만약에 하실 경우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와서 약식 기소될 경우 500 정도 벌금 예상하시면 됩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복수할 때 형사소송,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게 되었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제 친구의 친구 무성이라는 사람의 결혼식 날에 딱 맞추어서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성이 형이라는 사람의 옆에는 아주 잘 빼입은 제 아내가 보이더라고요. 그쪽 집안 식구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 어머님, 오늘 너무 미인해세요. 저도 무상씨랑 결혼해야지요.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무상씨가 자존심 상한다고 빨리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쪽 집안에 아양을 떨고 있었습니다.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무상씨라는 사람은 나이 40이 훌쩍 넘었는데도 장가를 못 가서 그 집안의 골칫덩어리더라고요. 그쪽 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장가 좀 가라고 장가만 가면 집이고 건물이고 다 넣어줄 테니까 빨리 가라는 입장이었고 무상씨는 고르고 고르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 눈이 낮아질 때쯤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내는 부잣집에 노총각에 돈도 많은 남자가 미혼이니 꼭 잡고 싶었던 거고 저와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암암리에 그 집안에 물밑 작업을 한 거였습니다. 턱이 빠질 정도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아내가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저는 그 틈을 노려서 그 집안 식구들, 그러니까 그 돈 받는 곳 앞에 딱 갔어요. 무상씨라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제 동생 쪽 지인이신 건가요? 여기다가 박명록 이름 써주시면 되고 식권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동생 쪽 지인이 아니라 김무상씨가 만나고 계시는 여자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한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았어요. 김무상씨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 여자의 남편이라니요? 그러면 제 여자가 유부녀라는 건가요?
네, 이거 보시죠. 저는 그 집 식구들에게 아이패드로 제가 아내와 찍은 셀카, 10년 전에 결혼했을 때 찍은 식장 사진 등등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챙겨온 가족관계 등록본도 보여주었죠. 무상 씨의 엄마 되시는 분이 아이고 미쳐. 우리 집에 아주 불려시가 들어올 뻔했잖아. 걔는 어떻게 유부녀인고를 속이고 너한테 접근한 거니? 이 미쳐버린 년이네. 내가 아주 가만히 안 둬. 아무리 우리 아들이 만만하고 우리 집안 돈이 가지고 싶어도 그렇지 상도덕이 없나?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무당보다 기가 더 세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 대장부 성격인 듯 해보였어요. 김무상이라는 남자는 본인 엄마한테 진정하라고 했지만 그 아줌마는 바다 코끼리가 포효를 하듯 쿵쾅쿵쾅 가슴을 치면서 어디 갔냐고, 우리 첫째 아들한테 처녀라고 속인 그 천하의 또라이 여자 어디 갔냐고 소리쳤습니다. 정글에서 열받은 우두머리 고릴라 대장 한 마리를 보는 듯한 엄청난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내가 꽃단장을 하고 볼일을 본 뒤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화장실 가느라 그만. 눈웃음을 치는 그때 저를 본 아내는 깜짝 놀랐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외국? 니 때문에 니 바람 피는 거 내 친구가 말해줘서 싹 다 정리하고 한국 왔다. 너 때문에 내가 10년 넘게 해외에서 일했는데 결국에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뒤통수 치는 것뿐이네. 정신이 있냐 없냐? 내가 진짜 자존감이 낮아서 당신이 좋은 여자인지 나쁜 여자인지 가리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이 급해서 결혼했더니 결국 이렇게 큰 화를 치르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당신이 나한테 상처 준 만큼 당신도 받아! 하면서 저는 이혼 소장을 그녀의 얼굴에 뿌렸어요. 그녀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따로 이야기해. 그때 그 김무성, 그러니까 아내의 불륜 엄마가 떡하니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따 대고 잘못한 것도 없는 피해자인 네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 내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네.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아주 저놈의 심술을 콱! 삼겹살 돼지 비계 띄어버리듯이 부엌가기를 싹 다 잘라버려야 하는데. 그 아주머니는 가지고 있었던 핸드백을 휘휘 공중에서 돌리더니 제 마누라 얼굴을 퍽 치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 뭐해. 네 텅 빈 머리 내가 좀 채워주려고 핸드백으로 쳐줬다. 이게 바로 내 스타일이야. 내가 문제 있는 거는 다 내 이 주먹도끼처럼 생긴 손으로 퍽퍽 쳐서 고쳤어. 우리 집에 있는 핸드폰, TV, 가전제품 고장난 거 내가 손으로 퍽퍽 치니까 고쳐지더라. 너 같은 여자애는 머리가 고장났으니까 어디 보자. 어? 대박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아내의 불륜남 엄마는 제 아내의 등허리를 잡고 머리통을 고장난 TV 때리듯이 퍽퍽 쳤어요. 목욕탕에서 엄마한테 붙잡혀서 떼밀리는 아이처럼 아내는 반항도 못하고 허리춤이 잡혀서 그 소나기를 다 받아내고 있었고요. 그 모습이 마치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웃겼습니다. 한참을 주먹질로 화풀이한 그 불륜남 엄마는 너 내 아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리고 내가 청담동이랑 압구정 왕언니로 유명하거든. 그쪽 동네도 지나가지 말거라. 내 친구들 아들한테 네 같은 애가 또 작업할까봐 무서워서 네 얼굴도 내가 친구들한테 쫙 돌릴 거니까 지나가다가 돌팔매질 안 당하고 싶으면 안 가는 게 좋을 거야. 경고를 했지요. 제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때 무성 씨가 식을 치르는 시간이 다 되었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그 아주머니가 아유 죄송합니다. 제 아들 결혼식에서 잠깐 소란이 있었네요. 다들 식장 들어가시죠. 라고 크게 외친 후 제 아내 어깨를 펑 밀치고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 결혼식 복도에 덩그라니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남겨진 아내를 본 저는 진짜 실망스럽다. 기생충처럼 남자한테 빌붙어서 처녀인 척 새로 시집 가려고 집안에 눈도장 찍다가 결국에 팽당했네. 팽이버섯도 아니고. 이제는 나한테도 버림받을 거니까 돈 좋아하는 당신 어디 한번 혼자서 잘 살아봐. 저는 퇴퇴한 뒤 그녀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몰라. 엄마가 물려주신 강원도 집에서 살지 뭐. 나도 다 포기야. 하면서 소리쳤지만 저는 그저 웃길 뿐이었어요. 그 강원도 집 어차피 재산분할 대상이어서 제 몫도 있었거든요. 그녀는 그 사실을 뒤늦게 한 뒤 자기한테 유일하게 남은 재산이라고 건들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소리친 뒤 그녀의 연락을 모조리 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그녀의 모든 물건들을 싹 다 밖으로 꺼냈어요. 그리고 전부 박스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 박스 테이프로 정말 칭칭칭 감았어요. 아내는 문자로 당신 내 귀중품 가방이랑 신발 절대 버리지 마. 버리면 당신 죽여버릴 거야. 그거는 용서 못해. 협박을 했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신나더라고요. 박스에 아내의 물건을 담은 저는 그 박스를 중고나라에 랜덤박스 10,000원에 올려서 팔아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는 땡 잡은 거죠. 10,000원에 최소 수십만원 가치의 물품들이 가득 들어있었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아내의 모든 물건들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포효를 지르면서 거의 고라니 수준으로 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내 귀한 아이들, 내 물건들을 팔 수 있어! 하면서요. 그 소식을 들으니 어찌나 꼬시던지요. 내 돈 펑펑 쓸 때는 동귀한지 모르고 자기 물건들 팔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물건들을 얼마나 사기 힘든 비싼 것인지 깨달은 모습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 보여지는 모습이 무척이나 중요했고 그래서 치장하는 데 집중한 거였어요. 더 크게 더 비싼 걸로 치장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났던 아내는 결국 유부녀인 거를 숨기고 잘 사는 집안에 신분 상승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이 물거품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재산 분할도 넉넉하게 받았고 그녀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망가뜨리면서 나름의 복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아내 때문에 잃어버린 제 10년이라는 세월이 도무지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허망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한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제 친구가 힘들어하는 제가 불쌍하다고 아는 지인을 소개시켜 준 거고 전 아내랑은 다르게 심성이 너무 고운 그녀를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1년 만에 진지하게 한 여자랑 교제를 하고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었어요. 그녀와 함께 건대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저쪽 멀리서 술에 취해서 거의 거짓골로 지나가는 전 아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제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있던 여자친구인 그녀가 제 전 아내에게 어머 언니, 명희중학교에서 잘 나가던 언니 아니야? 나 태희야, 김태희. 언니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어. 언니 인스타그램에서는 완전 잘 먹고 잘 나가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구나. 힘내. 저는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만나고 있었던 그 여자는 제 전 아내와 중학교 때 같은 학교를 나온 아는 사이였고 제 아내가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를 어릴 때부터 엄청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커서 저와 우연한 기회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내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패배감을 느낀 거죠.
뭐야, 이 남자? 아니, 내 전 남편이랑 니랑 언제부터 만났어? 소리를 친 아내에게 제 여자친구는 아, 오빠, 오빠가 말한 여자가 그 전 아내가 이 사람이야? 별것도 없는 여자한테 괜히 우리 오빠 10년이나 뺏긴 거네. 오빠, 걱정하지 마. 그 기러기를 산 10년, 내가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후회 없이 더 재밌게 보상해줄게. 언니는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다녔으니까 이제는 나락으로 가세요. 제 여자친구는 제 전 아내가 약 올리게끔 아주 잘 말을 해주었고, 저도 그 덕에 기가 살아가지고 그날 아주 기분이 좋았네요. 후에 들어보니 전 아내는 저 때문에 다 잡은 물고기 놓쳤다고 화병이 생겨서 매일 술을 안 마시면 잠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의 불륜남? 그 남자는 다행히 비슷한 여자 만나서 결혼에 성공했다고 들었네요. 에휴, 참 돌이켜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었네요. 그래도 소송도 잘 마치고 저는 지금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생기고 한국에서 다시 자리 잡으면서 일하고, 그러니까 그간의 상처가 조금씩 무뎌지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픈 기억까지 꺼내면서 글을 쓴 이유는 제발 기러기 생활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오직 돈 때문이라면 기러기 생활은 안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라고 해도 기러기 생활은 본인 삶도 망가지고 가족들 삶도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그럼 부디 저의 말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